당신의 통장에 1억이 있습니다. 그 돈이 정말 1억 원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금값만 봐도 6년 전에는 100만 원으로 금 20g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5g도 못 샀습니다. 환율도 급격히 올랐거든요. 2018년만 해도 1달러가 1,080원이었는데 지금은 1,400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당신이 보유한 원화는 이미 25% 이상 약해졌고 국내 자산이 올랐다고 해도 달러로 환산하면 오히려 떨어진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 중인 구조적 붕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현상은 더 빨라질 것이고 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산을 지킬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누군가는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5억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1억을 가진 채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경제 환경에서도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다행히 이 구조를 이해하고 올라타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매년 자산이 자동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왜 같은 경제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난해지는지 그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눈에 보일 겁니다. 당신의 미래 10년을 결정할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현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모 세대는 은행에 돈을 넣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은행 금리가 평균 27센트였거든요. 특히 1980년에 나온 제형 저축이라는 상품은 무려 40%의 금리를 제공했습니다. 1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다음 해에 140만 원이 되는 신세계였던 거죠. 당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겨우 10%였으니 은행 저축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은행 평균 금리는 겨우 2.5%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면 자산 가격 상승에 뒤처지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은행 금리가 낮은 동안 우리 원화는 급격하게 약해지고 있거든요.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연준의 광해 통화인 ME는 겨우 3%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0%를 찍어냈습니다. 7배의 속도 차이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통화인데 우리가 그보다 7배 빠르게 통화를 풀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정답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베이비 부머가 46년부터 64년까지 태어났습니다. 가장 어린 베이비 부머는 이제 61살입니다. 대부분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우리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고 우리의 베이비 부머는 54년부터 74년까지 태어났습니다. 지금 나이로 50살에서 70살 사이이고 74년생도 겨우 50살입니다. 대부분이 여전히 현역이라는 뜻이죠. 당신이 현역에 있으면 월급을 받아서 은행에 돈을 모읍니다. 이것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낮게 유지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금리를 낮춰도 되거든요. 하지만 은퇴하면 통장에서 돈을 뺍니다. 지난 12년 동안 일본 엔화가 계속 약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은 베이비 부머가 대부분 은퇴했거든요. 앞으로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현역에서 은퇴로 전환되는 순간 은행 금리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돈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겨우 10%입니다. 대부분 54살에서 56살 사이에 은퇴합니다. 우리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3년에서 5년입니다. 그 이후는 금리가 반드시 올라갑니다. 바로 지금이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결정적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통화팽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정확히 뭘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어내는 돈의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마치 화폐 인쇄기를 돌려서 돈을 자꾸만 찍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할 때,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할 때 바로 이 통화팽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돈의 총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내려갑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예쁜 별 스티커를 줬다고 가정합시다. 처음에는 100개를 나눠줬고 그것은 정말 귀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별 스티커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매주 100개를 더 나눠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별 스티커가 흔해지고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같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물가가 올라갑니다. 100만 원으로 사던 물건을 이제는 130만 원을 내야 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월급은 그대로 30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300만 원으로 넉넉했는데 지금은 빠듯하죠. 당신의 구매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화팽창이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통화팽창의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지난 40년 동안 세계화 덕분에 중국, 베트남 같은 저비용 국가에서 제조업이 번성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했고 시장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갑자기 9%의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옮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 한 달에 버는 돈을 미국에서는 하루에 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더 큰 악재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부채가 이미 GDP의 100%를 넘었습니다. 이 부채를 해결하려면 돈을 더 찍어내야 하고 이것은 로마 제국이 은화에 불순물을 섞은 것과 같은 인플레이션 유발 행위입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또 돈을 풀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 결과 선진국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반전이 나타납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돈을 버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10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자가 2.5% 붙어서 10억 2,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는 20% 올랐으니까 당신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실제로 약 15% 하락한 것입니다. 당신은 돈을 잃고 있는데도 이자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반면 10억 원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7억 원을 빌린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금리는 3%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화팽창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40% 올랐습니다. 그의 부동산은 이제 14억 원이 되었어요. 이자 비용은 연간 2,100만 원 정도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분은 4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결국 돈을 빌린 것이 오히려 엄청난 이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통화가 팽창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이 돈들은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으로 몰려듭니다. 회사의 실제 이익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주식 가격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가격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데 통화 팽창으로 인한 금리 하락이 할인율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같은 회사의 주식이 2배, 3배로 오르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영리한 사람들은 빌린 돈으로 자산을 사고 또 그 자산을 담보로 더 많이 빌려서 자산을 더 큰 규모로 구입합니다. 이를 레버리지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으로 5억을 빌려서 10억대의 자산을 사고 그것으로 또 10억을 빌려서 20억 규모의 자산을 산다는 방식입니다.
통화 팽창으로 인해 모든 자산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전략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전략은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파산할 수 있다는 위험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화 팽창을 할 때 그 이득은 항상 부자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캔틸런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돈을 나눠주면 저소득층이 더 이득입니다. 자산이 10억 원인 사람에게 50만 원을 줬을 때와 자산이 10,000원인 사람에게 50만 원을 줬을 때 자산이 100만 원인 사람의 자산이 50% 증가하니까요. 하지만 중앙은행이 통화를 팽창시킬 때는 다릅니다. 풀린 돈은 100% 시중은행으로 가고 시중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억 단위를 2% 금리로 빌려줍니다. 반대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100만 원대를 18% 금리로 빌릴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은행에서 금리 높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그 돈으로 자산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부자는 저렴한 자금으로 자산을 사들이고 자산이 오르는 이득을 몽땅 챙기는데 일반인은 물가만 올라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이 구조가 40년 동안 반복되면서 부의 격차는 극한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앞으로 이 현상이 더 강해질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구조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처럼 파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서핑하듯이 파도를 타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금의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현금은 통화 팽창에 가장 취약한 자산이거든요. 당신이 현금을 들고 있는 동안 그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두 번째는 실물 자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금, 주식 같은 자산들은 통화 팽창으로부터 당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빌린 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위험하지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는 빌려서 자산을 사는 것이 정말 유리하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40% 오르는데 빌린 돈의 이자는 3%라면 수학적으로 빌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통화 팽창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행되거든요. 초기에 포지션을 잡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으로 당신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이 같은 속도로 오르지는 않으니까요. 주식, 부동산, 금, 채권 등에 적절히 분산하면 위험을 줄이면서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전략은 타이밍입니다. 통화 팽창 초기에 자산을 매수하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끈 무렵에 매수하면 손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통화 팽창이 2, 3년 지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자산 가격 상승이 멈춘다고 합니다. 이때를 정확히 읽고 빠져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처럼 물이 빠질 때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에 올라타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직업 선택도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통화 팽창의 시대에 의사나 변호사는 서비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제조업 근로자는 임금 인상이 뒤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자나 경영진 같은 전문성이 있는 직업은 급여가 많이 오르지만 일반 사무직은 급여 인상이 미미합니다. 결국 전문성이 있거나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통화 팽창의 시대를 이기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의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올라도 제품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반드시 사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 소매업처럼 원가 상승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사업은 이익이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통화 팽창이 일어날 때 강한 기업과 약한 기업의 성과 차이는 극명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물 자산도 극명하게 나뉘는 양상을 보입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지역의 부동산은 계속 오르지만 일부 지방의 부동산은 떨어질 수도 있고, 아파트는 오르는데 오피스텔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자산을 선택하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투자하는 자산이 정말 미래에 필요한 자산인지, 단순히 버블에 휩싸인 자산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통화 팽창이 거듭되면서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자산 간 수익률 역전이죠. 처음에는 주식이 가장 큰 수익을 주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부동산이 더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는 금이 급등할 수도 있고 채권이 역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재빨리 옮겨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고 뉴스는 나중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통화 팽창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들의 실제 이익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를 명목 성장이라고 부르는데, 돈이 더 많이 풀리면서 같은 금액의 이익이 더 큰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실제 성장이 없어도 수익을 올리게 되는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통화 팽창이 2~3년 계속되면 기업들의 실제 이익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도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는 실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영리한 전략도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채권을 매수하는 것인데요. 이 채권은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물가가 10% 올라가면 이자율도 그에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죠. 통화 팽창이 가속화되면 이런 채권의 수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현금이나 일반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동안 이 채권을 매수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화 팽창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돈을 버는 사람은 바로 차입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가가 올라도 이들이 진 빚의 실제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현금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조용히 하락하는 경험을 합니다. 고정 수입을 받는 직장인들은 급여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소비 목적으로 신용카드 빚이나 소비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명목 금리 17%는 여전히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당신이 해야 할 결정은 간단합니다. 은행 통장에만 돈을 넣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현금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입니다. 100만 원을 줄여서 부동산을 하나 더 사는 것, 일반 은행 예금을 줄여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 금을 조금씩 사 모으는 것 같은 작은 결정들이 10년 후에는 정말 큰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평범함과 특별함의 차이는 보통 작은 행동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자산을 선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봅시다. 혹시 당신이 40대, 50대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또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왜 열심히 살아서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걱정들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만 돈을 넣어도 부자가 됐거든요.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2030대라면 다른 종류의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금리가 40%였다면서요? 그러면 저축만 해도 되는데 왜 우리 때는 금리는 낮아지고 돈값은 떨어지나요? 이 불공정함을 느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만들거든요. 1998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는 극심했지만 이 시기에 기업과 개인의 순위가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룡이 지배하던 시대도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하니까 포유류가 역전했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모든 경제 변수가 하루하루 요동치고 있고 이런 변동성이 클 때일수록 역전이 쉬워집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있는 위치보다 역전을 하고 싶다면 바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성한다면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의 비중을 줄이고 자산으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빌려서 자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이 5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무의도식한다면 당신의 자산은 계속 증발할 겁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금리 붕괴, 원화 약화, 통화량 폭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통화 팽창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산이 조용히 증발합니다. 여기에 캔틸런 효과가 겹쳐서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극한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 속에서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은 반대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